긴급 8월부터 국세청 AI 세무조사 도입 이렇게 조치해야 세금 폭탄 피합니다. 국세청 AI가 당신의 계좌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만 해도 국세청 AI가 자동 감지합니다. 가족 간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금 거래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 그리고 세무조사 피하는 실전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만 20년 해온 회계사 김바른입니다. 세무 관련은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생하여 만든 재산을 슬기롭게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 점검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세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저 김바른이 이 영상을 통하여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AI가 감시하는 5가지 거래. 여러분, 혹시 국세청 직원이 일일이 내 계좌 들여다볼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요즘은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현금 흐름, 계좌 간 송금, 심지어 메모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생활비처럼 보여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이상 거래로 분류됩니다. 자, 그럼 국세청 AI가 특히 주의 깊게 보는 거래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액 현금 입출금.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에서 바로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수집해 출처 불분명 거래를 분석하죠. 둘째, 가족 간 반복 송금. 자녀에게 생활비 좀 보냈다. 남편 명의 계좌로 돈 옮겼다. 이런 게 반복되면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메모가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셋째, 부동산 관련 자금 이동. 집 사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대신 돈을 내줬다. 자칫하면 편법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증빙 없이 돈이 오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넷째,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간 거래. 사업체 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개인 돈을 법인 계좌로 넣었다 빼는 건 AI가 탈세 의심으로 추적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상공인은 더 민감해요. 다섯째, 계좌이체 시 메모 누락. 용돈, 생활비, 혼인자금 같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AI는 증빙 부족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릴 수 있어요. 자, 이 5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위험하지만 2가지 이상 반복되면 AI는 주의 인물로 리스트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 이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혹시 최근에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거래하신 적 있으신가요? 중고차를 샀다거나 인건비를 현금으로 줬다거나 아니면 전세금 일부를 현금으로 냈다거나 이런 거래 본인은 기억해도 국세청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 즉 CTR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현금은 추적이 안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예전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작동하고 AI는 수집된 현금 흐름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래 주체의 소득, 직업, 나이, 과거 기록과 비교합니다. 즉, 이 사람의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이 현금으로 움직인다. 세무조사 후보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고차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CTR 보고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 있음. 사업체가 현금으로 인건비 2천만 원 지급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추적 가능.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 3천만 원 현금으로 줌.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아옵니다. 이렇게 현금 거래는 금액만 크면 신고 없이 넘어간다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특히 반복되면 이건 고의적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현금은 남기기 어렵지만 감추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이 누구에게 갔고 왜 갔는지 기록해두는 습관이 세무조사 방패막이가 될 수 있어요. 현금 1천만 원 이상 거래하신 적 있다면 지금 바로 메모 확인하시고 증빙서류 챙겨두세요. 가족 간 송금도 세금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내 자식한테 돈 좀 보낸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도 세금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족 간 송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냥 생활비라고 보내셨겠지만 국세청 입장은 좀 다릅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건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얼마까지 괜찮냐는 거겠죠? 세법은 10년 단위로 가족 간 증여세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무려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해요. 손자, 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는 1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50%까지 누진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도 중요한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성인 자녀에게 7천만 원을 주셨다면 그중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식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증여세 신고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돈을 보내셨다면 국세청은 이걸 쪼개기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1,000만 원씩 6년 동안 보냈다. 그걸 하나로 묶어 총 6천만 원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계좌이체 시 메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비, 결혼자금, 학자금처럼 용도를 분명하게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송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메모와 증빙을 남기면 세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체크해 보세요. 혹시 자녀에게 몇 년째 돈 보내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겠지 싶은 순간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90% 막는 안전한 거래 수칙 3가지. 여러분, 세무조사는 꼭 세금을 탈루해야만 받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의심을 사는 거래만으로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조사를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 입증된 안전한 거래 수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래 메모 반드시 남기세요. 은행 계좌이체 하실 때 메모란에 식비, 생활비, 병원비, 대출 상환 등 정확한 용도를 기재하는 습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면서 메모 없이 보내면 세무당국은 그걸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메모에 부모 생활비 지원, 학원비라고만 적어도 정당한 생활비 송금이라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빙은 그때그때 확보하고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거래하셨다면 특히 중요해요.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거래의 흔적이 남는 자료는 모두 증빙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계좌 기록도 없고 차용증도 없다면 그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 시점에 영수증 한 장, 문자 한 줄이라도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 간 거래라도 거래의 형식을 지켜라.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가족 간 거래라고 해도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차용 중, 이자 송금 기록, 상환 계획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무상증여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의 전세금, 집 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차용이라면 법적 효력을 가진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수칙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 걱정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다는 말, 이젠 옛말입니다. 보이는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안전한 재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부동산, 자녀 이름으로 사도 괜찮을까? 부동산, 자녀 이름으로 사놓으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순간 단순한 증여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 취득세, 나중엔 양도세까지 복합적인 세금 리스크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부모님이 20살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증여세도 성실하게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녀가 소득이 있었는지 국세청은 끝까지 따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에서 월세를 받게 되면 그 월세의 소득은 자녀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아무 소득도 없던 자녀가 갑자기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거의 못 받는다는 점 아시나요? 자녀는 이미 다른 곳에 거주 중일 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거주 요건이나 보유 요건을 못 맞춰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자금 출처에 대해 국세청은 5년, 10년이 지나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 수억 원짜리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부모가 몰래 대신 사준 것 아닌가 하고 자동으로 의심 대상이 돼요. 심지어 증여세까지 이미 냈다고 해도 추가 증여 의심을 받거나 명의 신탁 혐의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말 자녀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고 싶다면 증여세 신고는 기본,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둘째, 자녀가 스스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자산부터 점진적으로 증여하거나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셋째,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자녀의 다주택자 여부까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한 번의 선택이 10년 넘게 세금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자녀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접근은 결국 세금과 조사의 늪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결정이 미래를 바꿉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주는 것도 세무 포착 대상? 여러분, 자녀한테 용돈 좀 보내줬다고 이게 문제가 되나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은 AI가 이 작은 송금 하나하나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비 명목의 송금부터 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보내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특히 계좌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밥값, 차비 이런 식으로만 적으면 오히려 세무조사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현금 거래가 자주 있는 경우, 현금이 편해서 쓰는 건데 왜요? 하시겠지만 AI는 현금 추적 어려운 수단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이나 특정 시기에 갑자기 큰돈이 움직이면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죠. 부동산 계약 시 자녀가 일부 자금 지원한 경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등기했는데 부모 돈이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그 순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통장 메모 등 증빙이 없다면
나중에 추징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계좌이체 시 아무 메모도 남기지 않는 습관. 예를 들어 엄마 또는 사랑에만 써놓거나 아예 빈칸으로 보내는 경우 세무조사 시 의도를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항상 용도와 관계된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2025년 3월 생활비 또는 식사비 지원. 마지막으로 과거에 큰 금액을 가족 간 송금했는데 그냥 넘어간 경우 지금은 괜찮았더라도 언제든지 과거 거래 내역이 세무조사의 근거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자녀에게 주는 돈,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메모, 증빙, 목적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가치, 금액 큰 거래는 더욱 꼼꼼히 기록을 남기자.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지금은 위험합니다. AI는 감정 없이 데이터만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로 설명 가능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 실패 사례로 보는 대처법. 여러분, 아무리 이론이 탄탄해도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죠. 이번엔 국세청 AI가 감시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피했고 또 어떤 사람은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례 1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한 50대 A씨. A씨는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증여세 관련 소명 요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체 내역의 용돈, 생활비, 등록금 같은 메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AI는 단순한 반복 거래라도 메모 없이 정기적 송금이 지속되면 증여, 의심 거래로 인식합니다. 해결법. A씨는 즉시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등록금 청구서와 항공권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명했고 세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보다 왜 보냈는지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례 2 현금으로 자녀 부동산 계약금을 지원한 B씨. B씨는 자녀가 첫 집을 살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어요. 증빙은 없고 자녀 계좌에 갑자기 현금이 입금되면서 AI 경고가 떴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부모의 현금 증여로 판단,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죠. B씨는 뒤늦게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지만 세금은 이미 발생한 후였습니다. 사례 3 형제 간 고액 송금 후 메모를 잘 쓴 C씨. C씨는 형에게 급전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계좌이체 시 단기 대여금 2024년 0월 0일까지 상환이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형은 몇 달 뒤 해당 금액을 상환했고 C씨는 이체 내역과 문자 기록을 보관해 두었죠.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왔지만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가족 간동 거래는 사적인 일이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안전하고 계좌이체 시 메모는 방패입니다. 증여냐, 대여냐는 증빙 자료가 말해줍니다. 실제로 피한 사람은 기록했고 걸린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내 현금 거래와 송금 내역 점검하기. 여러분, 지금 바로 내 현금 거래 내역과 가족 간 송금 기록을 점검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할 긴급 체크리스트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근 3개월간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큰 금액의 현금 입출금이 있었다면 그 내역과 출처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 간 왕복 송금 내역도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낸 돈을 다시 자녀가 부모님께 돌려줬다면 국세청은 이걸 증여, 쪼개기나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볼 수 있어요. 반복되는 왕복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고 필요한 경우 증빙도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계좌이체 시 메모 작성 습관을 시작하세요. 생활비, 용돈, 대출, 상환 등 명확한 용도를 적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메모가 없으면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넷째, 거래 관련 증빙 서류는 꼭 정리하고 보관하세요. 영수증, 계약서, 문자, 내역, 사진 등 어떤 자료라도 관련 거래를 입증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금전거래의 원칙을 미리 상의하세요. 어느 정도 금액부터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지,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만 주고받자. 이런 규칙을 가족끼리 명확히 정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여섯째, 내 개인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과거 거래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준비하세요. 국세청 AI는 여러분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내 상황 점검과 거래 정리 방법 안내. 여러분, 지금까지 국세청 AI가 감시하는 위험한 거래들부터 내 현금 거래 내역, 가족 간 송금까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 상황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여기서 스스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가 최근 13년 사이에 큰 금액의 현금 입출금이나 가족 간 송금을 얼마나 했는지 금액과 횟수를 목록으로 정리해 보세요.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이나 간단한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각 거래별로 용도 메모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분류해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 지원이면 송금 내역과 생활비 관련 영수증, 부동산 자금 지원이면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을 같이 보관하는 겁니다. 셋째,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무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할 때는 항상 메모를 남기고 증빙 자료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가족과 금전거래 원칙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세요. 금전거래의 범위, 신고 기준, 증빙 서류 관리 등을 서로 명확히 합의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이번 영상에서 안내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내 거래 내역을 재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둘러 보완하세요. 이 과정이 바로 세무조사 피하기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노력들이 앞으로 큰 세금 문제와 조사를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고 꼭 주변 분들에게 최첨단 세무 지식을 공유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